공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중 공유지는 어떤 걸까? 공유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공유지란 둘 이상이 물건이 아닌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반대인 사유지는 개인 또는 사법인이 소유하는 땅을 말하며 허락받은 사람, 사유지의 주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공유를 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행동일까? 이득을 보는 똑똑한 행동일까? 공유지의 비극을 통해 알아보자. 공유지의 비극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점,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던 사회적 현상을 바탕으로 한다. 1833년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가 쓴 에세이에서 유래되었으며, 그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교제되지 않은 방목의 영향을 예로 사용했다. 이 개념은 1968년 게러타딘에 의해 사이언스지에서 발표된 논문에 제시됐는데, 이후 해당 이론은 경제학을 포함한 많은 분야의 논문과 저서에서 즐겨 인용할 만큼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공유지의 비극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공유지의 비극은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의 이익과 권리를 극대화하려고 할 경우 결과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 전부가 피해를 보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데, 즉 누구나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개인들의 합리적 행위로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이론은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와 같이 공동체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을 사이 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면 이를 남용하여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시장 실패의 요인이 된다고 말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공유지의 비극의 원인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용자의 합리성으로,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이해타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이용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이용의 이익이 그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즉, 이용자가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공유지의 비극은 내쉬의 균형점이 없는 상태에서도 발생한다. 내쉬의 균형점은 서로 대화가 되는 상태라면 너도 나도 합리적 개인이라는 전제하에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균형점이 없으면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각자 합리적인 선택을 해도 전체적으로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공유지의 비극의 대표적인 예로 아마존 열대우림을 들 수 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난 반세기 동안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흡수해왔다고 알려져 있으며, 과학자들에 따르면 아마존 토양과 식물의 탄소 저장 능력은 2천억 톤에 이른다. 이는 지구가 방출하는 탄소의 10년치 정도다. 그러나 최근 과학저널 네이처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아마존의 탄소 배출량이 흡수량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규모 벌목과 토지 개간, 이를 위한 화재 때문이다. 개간된 땅의 약 70%는 소를 키우는 데 쓰이고 있는데, 아마존 열대우림을 연구하는 환경경제학자는 30에서 50kg의 소고기를 얻기 위해 대략 300톤의 숲이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 열대우림과 같은 공유자원이 무방비 상태로 놓이면 합리적 개인들이 각자 사이익을 추구하고, 이는 과잉 착취로 이어진다. 그 결과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가 되고, 그로 인해 심각한 기후변화를 겪는다. 또 다른 사례로 아프리카 코끼리의 무분별한 남획이 있다. 코끼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사냥을 규제하는 정책이 없었다. 그런데 합리적 개인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막무가내로 남획이 일어나자 코끼리는 멸종위기까지 갔다. 이외에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사무실에서 시설 담당자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휴게실의 기구들을 막 써 고장내는 경우, 공공화장실에 휴지를 막 써서 결국 휴지 없는 화장실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자원에 대해 국가가 관여를 하거나 이해 당사자가 모여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올슨이 주장한 집단행동 논리에 의하면 집단 내 구성원의 숫자가 상당히 적거나 또는 개개인에게 공동이익을 추구하게 할 강제적인 장치나 다른 특수 장치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은 그들의 공동이익이나 집단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집단의 공통이익이나 목표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런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선 강제적인 장치나 특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 방법으로 정부의 규제, 사유권의 확립, 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적 협조 등이 있다. 예로 앞서 언급했던 사례 중 하나인 아마존 열대우림은 탄소 배출권 거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 탄소 배출권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는 각국의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다른 예로 아프리카 코끼리의 남획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책을 들 수 있다. 그중 몇몇 국가들의 정책이 대조되는데,
케냐와 탄자니아 같은 나라는 코끼리 사냥을 불법화하고 상아와 가죽 거래를 금지했다. 하지만 밀렵이 성행하면서 케냐에서만 10년 동안 코끼리가 6만 5천 마리에서 대략 1만 9천 마리로 크게 줄었다. 반면 짐바브웨, 보츠와나, 말라위 등은 코끼리를 주민에게 분양하고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펼쳤다. 들판에서 마구 포획을 일삼던 주민들은 내코끼리가 되자 소중히 돌봤고 멸종위기까지 갔던 코끼리는 다시 늘어났다. 짐바브웨 정부는 코끼리의 수가 늘어나자 연간 5천 마리 정도를 사냥 쿼터로 인정해줘 가죽과 상아의 매매도 가능해졌다. 또 다른 사례로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도 있는데 이는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대표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인클로저는 토지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담장을 쌓는 것으로 15에서 16세기는 양을 기르기 위해 18에서 19세기는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이뤄졌다. 토지에 대한 공유가 부정되고 배타적 사적 소유권이 확립되면서 영국의 농업 생산성은 크게 높아졌다. 인클로저는 뒤이은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역할을 했고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처럼 공유지의 비극에는 해결 방안이 존재하며 오히려 비극과 정반대인 공유지의 희극 이론도 있다. 이 이론은 공유지의 비극을 패러디했으며 예일대 법대 교수였던 캐럴 로즈가 1986년 공유지의 비극에 대응해 처음 사용했다. 공유지의 희극은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더 즐거운 즉 각자 부여하는 가치가 더욱 커진다는 이론이다. 또한 미국의 비주류 여성 경제학자이며 2009년 노벨 경제학상 최초의 수상자인 엘리너 오스트롬은 정부 개입과 시장 메커니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분법적 접근에 반대했으며 이 역시 공유지의 비극 이론에 대응하여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와 협력체계를 이용해 공유자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실증적인 많은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이를 증명하였다. 공유지의 희극의 대표적인 예로 위키피디아가 있다. 많은 사람이 정보 공유를 하면 할수록 위키피디아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 늘어난다. 그리고 훨씬 더 크고 정확해지며 그 가치가 올라간다. 게다가 누군가가 많이 사용해도 사라지지 않는 기경합성을 가진 무한한 재화이다. 비슷한 사례로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기업이 있다. 공유 기업은 공유 경제를 이용하는 기업으로 공유 경제는 재화를 여럿이 공유하며 사용하는 공유 소비를 기본으로 하여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 방식을 말한다. 에어비앤비는 자신의 집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이나 관광객에게 며칠간 빌려주는 형태로 우버택시, 카풀도 이와 비슷하다. 이 공유 기업들은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할수록 이득을 보며 주인의 관리에 의해 집이나 차량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의 희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공유에는 비극도 있고 희극도 있다. 공유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기도 하면서 똑똑한 행동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원 공유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비극이 아닌 이득을 보는 희극의 공유 자원을 찾고 지향하며 이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